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광주 경총 1230회 강사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한번 오늘 주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다라고 하는데 아마 반론을 제기할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 아마 제10조일 겁니다. 10조에 행복 추구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이런 행복 추구해야 될 텐데 행복해지기 위한 현실적 조건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해야 되겠죠.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죠.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족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되고, 원만해야 행복할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참여 속에서 삶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바로 또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 일, 가족, 공동체 이 네 가지를 다 두루두루 잘할 수 있어야 또 이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얼마만큼 사회적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행복한지 그렇지 못한지가 아마 판가름 날 겁니다. 그래서 OECD에서는 이 행복 지수를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요. 또 여러 학자들도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BLI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더 나은 삶의 지표라는 소리죠. Better Life Index라고 하는 건데요. 그럼 주거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소득 수준은 얼마큼 높은지, 고용 조건과 고용 상태는 어떠한지, 그 다음에 교육, 환경, 시민의 참여, 건강,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가지고 지표를 산출을 해봅니다. 결국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이죠. 그렇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삶인데 이 더 나은 삶, 즉 BLI 지표가 높아지려면 결국은 이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산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를 우리가 얼마나 잘 해결하는가 이게 달려있는 거죠. 어떤 한 시기에 생산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서 다시 말해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하더라도 그 생산성 향상의 몫이 과실이 소수에게 만약에 쏠리고 절대 다수가 그거로부터 소외된다면 이건 분배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의 문제와 분배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럴 때 더 나은 삶의 지표 이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 전반이 행복해질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어떤 나라는 행복지수가 아주 높아요. 어떤 나라는 낮죠. 우리나라가 아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연구 결과를 고찰해보면 하위권인데요. 최근에 한 연구에 의하면 OECD 34개 나라 중에서 34개 나라 중에서 우리가 32등을 했단 말이죠. 꼴찌에서 이제 세 번째죠. 그래서 굉장히 우리 국민이 지금 불행한 상태에 있는 걸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는 굉장히 행복지수가 높아요. 주로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 덴마크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주로 핀란드 행복지수 상위권에 들어가 있고요. 미국이 세계 초강대국인데 미국이 행복지수가 아주 높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미형 국가들이 대체적으로 행복지수가 중위권 내지는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최하위권이죠. 북유럽 나라들이 이제 상위권에 있고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중부 유럽 나라들이 대체로 중상위권에 포진해 있더라. 이게 일종의 이제 그룹핑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함의, 정책적 함의, 혹은 정치, 혹은 제도적인 어떤 함의를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런 이야기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행복지수가 아주 낮은 나라인데요. 얼마큼 낮은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죠. 아시는 바와 같이 자살률이 아주 높죠. 인구 10만 명당 거의 30명 수준이라서 OECD 평균의 3배인데요. 원래 우리 국민이 이렇게 자살을 잘하는 국민이 아닌 건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유전자가 우리가 자살 잘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죠.
이게 사실은 보면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우리도 10.8명 수준이어서 OECD 평균 수준에 근접해 있었는데 최근 20년 사이에 이렇게 자살률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출산율 아시다시피 1.19 이거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극적인 저출산 상황인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과거에 저출산을 했던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이거 최근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력 범죄가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거의 2배로 늘었습니다. 강력 범죄가 이렇게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살을 하거나 또 자손을 이게 번창하도록 하는 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남을 해치거나 하는 이 전반적인 상황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우리 공동체가 행복과 좀 거리가 멀어지는 상황,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된 데는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 사회가 많이 실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의 문제는 우리가 한 시기에 굉장히 많이 잘 해결했는데 또 최근 한 15년 사이에 우리는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실패하고 있고 동시에 이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많이 실패하고 있다. 그것은 이제 상대적 빈곤율 지표를 보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대 빈곤율이 지금 15%쯤 되죠. 요것은 중위소득자 소득의 50%가 안 되는 사람의 비율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중위소득자는 소득이 아주 낮습니다. 중위소득자 소득이요.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이죠. 이 소득의 절반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사실은 거의 극빈자에 가까운 수준이죠. 이 상대 빈곤율 수치가 지금 15%가 나온단 말이죠. 비율이. 이것은 유럽 복지국가들의 거의 2배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는 우리도 유럽 복지국가들처럼 한 8%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2배로 늘어버린 거죠. 최근 20년 사이에. 이게 아마 그 자살률과 출산율, 이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강력 범죄가 증가하는 이런 문제들과 아마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산층 가구의 비율은 아주 급작스럽게 줄어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중산층 가구의 비중이 70% 이상인데 우리는 지금 과거 74%까지 간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64%로 뚝 떨어졌죠. 상위 10% 인구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가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미국이 상위 10% 인구가 48%를 가져가는데요.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2번째로 이렇게 소득이 한쪽으로 지금 편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해져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도전인데요. 이것도 정말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2014년 작년이죠. 작년 노인 인구 비율이 12.7%였습니다. 이게 지금 매년 0.4%, 0.5% 지금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7년, 지금부터 2년 뒤죠. 2017년이면 노인 인구가 14%가 됩니다. 14%가 되면 우리가 고령사회라고 부르죠. 고령사회라고 부르고 있고. 그래서 그로부터 또 한 9년 지나서 그러니까 올해부터 지금 11년 뒤죠. 2026년이 되면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갑니다. 노인 인구의 비중이 2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에는 굉장히 큰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경제 문제, 생산과 이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 2015년 현재 그리고 내년까지 정도가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높은 시기라서 지금이 사실은 인구학적으로는 우리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에 조건이 가장 좋은 시기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지금 제대로 잘 활용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는 미래에 굉장히 지금 어두운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처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노인들의 상대 빈곤율이 53%나 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지금 상대 빈곤 상태에 놓여 있는 거죠. 이건 그 OECD 평균 13%에 비하면 4배가 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노인 인구가 겨우 지금 12.7%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인들의 절반이 지금 상대 빈곤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노인 문제 해결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노인이 절대 빈곤 상태에도 굉장히 많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상대 빈곤 인구의 거의 절반은 사실은 절대 빈곤 상태에 있다.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지금 1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OECD 평균 21%를 넘는데요. 이거 지금 절반도 안 되죠. 그리고 주요 선진복지국가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30%에 육박해 있는데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지금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은 저복지 국가죠. 그러니까 복지 기준에서 보면 복지 후진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수치입니다. GDP 대비 10%밖에 우리가 복지에 지출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분배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지금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성장 쪽으로만 너무 치우쳐 있었던 우리 사고가 근데 그것이 지금 총체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이 행복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통계청에서 사회조사를 해보면 응답자의 거의 절반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다라고 응답할 정도로 사실은 하층민이다라고 응답하려면 이게 아까 객관적인 조사에서 상대 빈곤율 15%였지 않습니까? 그 상대 빈곤 상태에 빠져 있는 15% 인구가 저는 하층민입니다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정확한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응답자들의 인구의 절반이 스스로를 하층민이다라고 느끼는 것은 객관적인 데이터와 그 주관적인 느낌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한국 사회가 그래서 저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과연 이대로 계속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경제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해결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 가능하고 유효한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경제 체제는 말이죠. 경제 체계는 1997년도 겨울에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그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그 이후에 대한민국이 이제 구조조정의 과정을 겪으면서 소위 말하는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구조조정을 겪어서 우리 시장의 자유화 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결과로 시장 만능의 경제 질서가 구축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자유화, 다시 말해서 작은 정부 노선이죠. 정부가 시장에서 발을 빼고 시장에 더 많은 의사결정권을 넘겨준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어떤 결과를 빚었는가 하면 재벌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양극화라고 하는 새로운 경제 현상이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진단이 이미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만능의 경제 체계, 다시 말해서 시장의 자유화, 이 작은 정부 노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시장의 민주화를 훼손했다. 민주화를 후퇴시켰다. 오히려 민주화의 과제가 엄청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러니까 자유화된 시장에서 어떤 경제 주체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이라든지 하청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경제 주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유가 구속당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시장 만능의 경제 질서는 일정한 재편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장 만능, 경쟁 만능의 이 경제 질서로 인해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불공정한 관행과 그리고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각하게 벌어졌죠. 생산성의 격차는 더 심화되어졌고 그리고 대기업은 지금 고용을 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하고 있고 고용을 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중소기업과 하청기업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전가하고 있고 불공정한 방식으로 그래서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이 생산성과 이윤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담을 또 그 노동자들에게 또 전가하고 있고
그래서 정규직 고용보다는 비정규직 고용이 더 늘어나고 해서 지난 15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어버렸고 전체 고용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비정규직 상태에 놓여 있고 정부 통계로만 하더라도 지금 32%가 비정규직인 가장 심각한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심각한 지금 노동의 비정규직화 내지는 유연화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한쪽에서는 이제 또 고용이 또 과보호되는 그래서 지금 이 노동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지금 긴장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 상태가 과연 우리나라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심각한 지금 우리가 도전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저는 이제 문제 제기가 상당히 타당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복지 체계인데요. 복지가 지금 선별주의 복지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선별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데 가장 가난한 국민만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그런 거죠.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체 국민의 2.6%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선별하는지 아시죠? 소득과 자산을 조사해가지고 이 소위 말하는 자산조사라고 하는 거, 민저 테스트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래서 2.6%의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선별해내요. 그럼 그분들은 기본적으로 선별당하는 그 순간에 낙인이 찍히는 거죠. 이마에 나는 수급자라고 이렇게 낙인이 딱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 낙인 찍히는 것의 대가로 최저 생계비, 기초 생계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이제 이런 제도가 바로 선별적 복지입니다. 공공부조죠. 공적 부조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은 지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복지의 요소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우리가 그걸 경시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시장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관행이 그동안에 오랫동안 뿌리 내려왔던 거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지위에 따라 가지고 복지가 다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실업자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에게는 결국은 노동시장에서 복지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국가 복지는 거의 없죠.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복지와 관련해서 나는 복지를 받고 있다라고 느낀 과거의 경험, 여러분 세대가 가지고 계신 경험 중에 유일한 건 딱 하나 있을 겁니다. 초등학교 의무교육밖에 없죠. 그거는 부잣집 자식이든 가난한 집 자식이든 할 것 없이 초등학교는 똑같이 의무교육을 합니다. 그것만 유일하게 보편적 복지로서 국가로부터 받은 거였습니다. 나머지는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극빈자가 아닌 이상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복지, 그거 좀 해줘야지 라고 하는 자선적 심성을 갖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내자고 그러면 나와 상관없는 일에 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되지? 여차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 자꾸 돈 많이 줘버렸다면 버릇 나빠져. 이런 생각까지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복지에 대한 지독한 편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편견이 심한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최소한 본 건 그래요. 그래서 이 선별적 복지 체계가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오면서 특히 박정희 정권 때 1977년부터 생활보호법이 시행되어서 쭉 지내오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관행이 정착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 중심의 이 복지 체계가 실질적으로 보통 사람들의 삶에, 시장에서의 삶에 거의 영향을 못 준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노동자, 서민, 중산층들이죠. 보통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느냐? 바로 이 노동시장에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노동시장은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아까 시장 만능의 경제 질서 때문에 이미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은 좋은 일자리 한 10% 되죠. 지금 대기업이, 재벌 대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가 전체 전체 노동자의 한 4.5%쯤 되죠. 그 다음에 공기업이나 정부 부문에서 한 5.5% 고용을 하고 있으니 이걸 합치면 한 10%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인 거죠. 한 10% 좋은 일자리를 빼고 나면 나머지 90% 일자리는 굉장히 나쁩니다. 뭐 대부분이 중소기업 일자리 아니면 비정규직 일자리, 아니면 영세 자영업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의 좋은 일자리를 놓고 지금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고요. 한번 90%의 일자리로 들어가면 다시는 10% 일자리로 나올 수 없는, 그래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실업률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실제로는 실업 상태에 있는 엄청난 많은 청년들이 지금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지금 10%와 90%로 양극화되어 있다. 그리고 노동시장에서의 이동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제약되어 있어서 그래서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다고 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양극화 사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격차 사회죠. 이미 이게 하나의 카스트처럼 하나의 이게 신분제도처럼 이미 구축이 되고 정착이 되어버린 겁니다. 구조화된 거죠. 이걸 깨주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는 생산의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분배 문제는 당연히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의 이 프레임을, 이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최경환 부총리가 그 장관으로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죠. 뭐 저도 일부 기대를 사실은 하긴 했습니다. 왜냐니까 이전 장관님들과 조금 다른 발언도 하시고 해서 정말 경제를 조금 살려주려나 했는데 지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고 어렵다고 보고 있죠. 저는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처방들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아베노믹스가 실패했던 처방과 거의 닮아 있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 경제 사회 패러다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땜질식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에 다다랐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가 앞으로 갈수록 나빠질 것이다. 고령화가 심해지고 저출산이 심해지기 때문이죠. 그나마 지금 2015년 현재 2016년, 2017년까지가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인구가 생산 가능 인구가 가장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우리가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대개혁을 이제 시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 드리는 것이 바로 역동적 복지국가입니다. 역동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성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역동적이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붙인 겁니다. 저희들은 성장의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복지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존엄하고 그리고 정의와 연대가 살아있는 이런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자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마침내 우리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의 저희들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이렇게 복지의 두 가지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 분야의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제와 혁신적 경제. 이 네 개의 원칙은 서로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빼버린다면 이것은 구조물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이 네 개의 기둥을 세웠을 때 제대로 지어지는 것처럼 이 네 개의 기둥은 유기적으로 서로 작용을 미치고 있는데요. 각각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해 주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 모두에게이죠. 선별을 하지 않습니다. 국민 누구나 이 말이죠. 소득과 사회 서비스를 보장하는데요. 보편적 소득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호주머니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이 떨어지는 날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이 없으면 굉장히 비루해집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돈이 없는 순간이 생기죠. 그 순간에는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4대 사회보험이 그것인데요. 뭐 실업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당장 밥 굶지 않아야죠. 또 다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그 조건이 보장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후가 존엄해야죠. 기본적인 생계는 유지되는 노후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우리가 사회보험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보편주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애초에 제도가 만들어진 겁니다. 베브리지가요. 영국의 베브리지가 베브리지 보고서에서 사회보험을 규정했을 때 이것은 철저하게 유니버설리즘이었습니다. 보편주의였죠. 누구라도 완전 고용입니다.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일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회보험에 강제로 가입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실업이라든지 노령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호주머니에 돈 떨어질 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빈곤을 완전하게 해결하겠다. 제도적으로. 이게 베브리지의 구상이었고 이게 유럽 복지국가에서 실현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 이게 들어와가지고 엉망으로 망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까? 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죠. 비정규직에 있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에 별로 가입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는 사람은 지금 현재 일하는 세대입니다. 20세에서 59세까지. 전체 우리 일하는 사람들의 절반만, 50%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어요. 나머지 50%는 어디 갔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죠. 나중에 이분들은 국민연금 나이 들었을 때 한 푼도 못 받아요. 심각하죠. 이게 바로 보편주의 원리를 어긴 대가입니다. 나중에 이 엄청난 노령의 부담을 결국은 국가가 다 떠안아야 되는데 이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걸 다 떠맡겨야 되는데요. 그 노인들이 그냥 굶어 죽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편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일하는 사람들, 지금 고용관계에 속해서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당장 해고되었을 때 내일 실업급여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일하는 사람이 50%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상당수의 비정규직들이 여기에 가입을 안 해 있어요, 지금. 정규직들만 가입해 있어요, 주로. 그리고 가입 기간이 너무 까다로워요. 그리고 수령하는 급여액도 국민연금이든 고용보험이든 이게 너무 낮아요. 그래서 이거 갖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좀 부족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너무 넓고 수령하는 금액이 너무 작아요. 즉 소득 대체율이 너무 낮아요. 사각지대와 넓은 사각지대, 낮은 소득 대체율, 이게 지금 보편주의 원리에 입각해야 될 사회보험 제도를 보편주의가 아닌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심각하죠.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것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정규직을 위한 제도로 지금 전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편주의로 가야 된다. 사회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수당이라든지 학생, 장애인, 노인수당, 이런 수당 제도는 보편적 소득 보장을 위해서 유럽 각국에서 다 하고 있는 제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잘 제대로 엄두를 못 내고 있죠. 지금 노인수당으로의 개념으로 지금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해서 70%의 노인들에게 지금 20만 원씩 제공하고 있는 것은 사회수당의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에게도 지금 상급 이상 장애인들에게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수당이 주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아동수당과 학생수당은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보편적인 사회 서비스인데요. 저는 이게 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출산 서비스, 육아 서비스, 보육이죠. 그 다음에 교육 서비스, 그 다음에 병원을 가야죠. 의료 서비스, 노인이 되면 요양이 필요하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소셜 서비스라고 그래요. 이거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온 국민에게 다 보장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보편주의를 이 분야에서 다승해야 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보육 분야에서 큰 성과가 있어서 지금 우리 지금 아동들이 대부분 다 보육 좀 혜택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성과가 있었다면 그건 국민건강보험입니다. 그나마 우리 모든 국민이 이 제도 득택에 지금 병원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그런 실질적인 효과가 있죠. 하지만 이게 보장성 수준이 낮아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병원비의 한 63% 정도만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고 있고 나머지 약 37%의 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되니까 이 부담이 너무 높은 겁니다. 이 부담이 어느 정도 높은 거냐? OECD 나라 30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가 27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들 대부분은 우리보다 보장 수준이 훨씬 더 높았던 거죠. 우리는 보장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죠. 그게 바로 보험시장에 가가지고 민간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보험 가입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지금 70%입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인구 중에 70%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있는 거죠. 이 정도로 우리가 지금 보편적 소득 보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편적 사회 서비스가 부실하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가 지금 모자란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선별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낙인의 문제도 심각하죠. 그리고 선별해내는 데는 또 행정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별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 중에서 10%를 선별해가지고 혜택을 준다고 쳐요. 그럼 10%를 선별할 수 있는 우리가 방법이 잘 없어요. 소득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공정성의 문제, 선별의 공정성의 문제가 늘 또 제기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정비용과 함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이 선별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저는 이제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처럼 이 선별주의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말입니다. 바닥으로 경주를 해요.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꼭대기로, 톱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The race to the top이죠. 그런데 the race to the bottom입니다. 바닥으로 경주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요. 미국에서 의료 보호 대상자가 되는 것,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가난한 14%에 속해야 되겠죠. 그건 여기 들어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기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백을 씁니다. 이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요. 여기에 못 들어가면 자기 돈으로 민간보험에 들어야 되는데 4인 가족 기준으로 보통 평균 민간보험료가 월 150만 원이나 돼요. 그 비싼 민간보험료를 구입할 수 없으니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15%의 미국 인구,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은 의료보험 자체가 아예 없어버려요.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 물론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로 올라가는 게 안 됩니다. 미국의 시장이 너무나 경쟁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 만능의 경쟁 만능의 조건에서 웬만한 사람들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아예 구조적으로 좌절되다 보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지금 5천만 명이 병원에 못 가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하고 또 개선하는 걸 또 방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또 보험업계의 공작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한 발짝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일부 개혁을 했습니다만 개혁 효과는 여전히 본질적 개혁 효과는 거리가 먼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별 효과가 없는 걸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죠. 지금 부분적인 효과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편적 복지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는 누구에게나 다 그냥 돈을 퍼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보편적 복지는 뭔가 하면요.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아동 시기부터 어린아이 아동 시기부터 그리고 청년과 장년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에 걸쳐서 그 사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 다니던 회사가 경쟁력이 없어서 낡은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망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새로운 기술로 무장이 돼야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려면 공부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직업훈련, 그 사이에 또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런 비용이 바로 보편적 복지 비용이에요.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공부할 기회, 양질의 보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죠. 누구라도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병이 안 걸릴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투자인 거죠. 돈을 막 퍼 나눠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의 핵심은 뭐냐? 온 국민이 그 사람이 여성이든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일을 하고 싶다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로윤리 이게 굉장히 강화되는 거죠. 누구라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소득이 발생하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금으로 누구라도 다시 또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적인 삶의 전 과정에 걸친 복지를 받는 거죠. 누구라도 일하고 누구라도 세금을 내고 누구나 복지를 받는 요 메커니즘이 바로 그 사회의 경제 문제, 다시 말해서 성장의 문제와 분배의 문제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이게 바로 적극적 복지인데요. 적극적 복지는 이런 겁니다. 개개인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하는 조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국민을 똑똑하게 만드는 겁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공부를 의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 특성화 교육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건데요. 한번 보십시다.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이분들이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겠습니까? 거의 4분의 3을 차지합니다. 그 60, 70%를 차지해요. 우리는 이 인구를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시장 만능의 경제 질서에서는 이 인구를 포기해버려요. 아동을 포기하고 하면 미래가 있어요? 여성을 포기하면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이 존재합니까? 그리고 어르신들에게 그 지속적으로 복지만 가지고, 즉 현금을 제공해주는 기능만 가지고 어르신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일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바로 뭔가 하면 이분들의 창의성과 잠재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국가의 과제로 삼아야 된다. 즉 사람에 대한 투자 전략이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보편적 복지의 정수고 이것은 바로 적극성에 달려있는 것이다. 즉 소극성이 아니단 말이죠. 그냥 푼돈을 뭐 좀 일부 제도적으로 나눠주는 이런 그 현금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능력을 키워주는 복지. 이런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업이 장애인이나 노인, 여성의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기업은 시장에서 가장 잘 훈련된 사람을 선별해서 데려다가 고용관계에서 사용할 따름이죠. 그럼 이게 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가 해야 된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이게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하는 게 맞다. 이런 거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이걸 굉장히 여전히 지금 이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이 분야의 GDP에 지금 단지 0.3%만 쓰고 있습니다. 우리 GDP가 1,500조 원이죠. 1,500조 원의 0.3%만 지금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독일이라든지 중부 유럽 나라들은 0.8%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유럽 나라들은 지금 1.2%를 쓰고 있어요. 우리보다 지금 4배를 더 많이 써요. GDP 대비. 그러니까 여기다 돈을 써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극적 복지가 바로 보편적 복지다. 그럼 어떻게 하자라는 거냐? 누구라도 일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시켜주는 겁니다. 평생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직업을 알선하고 일자리를 정부가 직접 만들어야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만약에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이 동시에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해고가 되더라도 이제는 기업에서 개별 기업에서 노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노동자는 우리 사회가 떠맡는 거죠. 국가가 떠맡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뭐 상용 자동차라든지 뭐 한진과 같은 그런 아주 무슨 한진중공이 맞나요? 부산에? 그런 아주 극한적인 노사 간의 대립과 투쟁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없어질 거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스웨덴에서 혹은 아니면 뭐 핀란드라든지 북유럽 나라들에서 기업이 수시로 망하잖아요. 그 나라들에서 잘 망합니다. 기업이 망했다라고 해서 거기서 뭐 문제 생기는 거 봤습니까? 아무 문제 안 생깁니다. 노키아가 무너져도 아무 문제 안 생기고 사브가 무너져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해고되는 노동자들의 삶을 국가가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서 그 노동자들 전부를 제2의 도전을 해서 그래 인생 이모작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탄탄히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다시 대학 공부하고 싶은 사람 대학 보내주고 그리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갖고 싶으면 그 분야에 더 나은 기술로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기술이 더 나은 기술로 오래된 기술이 새로운 기술로 노동자의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반적으로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노동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노동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그래서 복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복지는 바로 경제죠. 경제와 복지를 구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에 대해 투자되는 이런 보편적 복지는 바로 경제성장 그 자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층의 이동성을 정대시켜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이 계층 이동성이 막혀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공정한 경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경제 민주화를 포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불공정한 제도와 관행을 고치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뭐 갑질이니 뭐 을이니 갑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쳐야죠. 이걸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규제를 합니다. 민주적 개입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가 이제 시장의 민주화다 이런 말씀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장의 자유화와 함께 시장의 민주화도 우리는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시장의 자유화만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까 시장이 지나치게 과잉되거나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그것이 오히려 성장의 장애가 되고 또 분배를 훼손해가지고 우리 국민의 행복도를 떨어뜨린 측면, 이 측면에 제가 이제 주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과 경제에 대한 민주적 개입. 그런데 이것에만 그치게 된다면 저는 공정한 경제는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조치만 가지고는 공정한 경제가 될 수가 없죠. 공정한 경제가 되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체급끼리, 대학생들끼리 서로 권투를 해야지 대학생과 초등학생이 같이 권투를 하면 이거는 불공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초등학생과 초등학생끼리 권투를 할 수 있도록
만약에 불가피하게 초등학생이 고등학생하고 권투를 해야 될 상황이면 충분하게 경쟁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죠. 그게 바로 정부의 저는 개입주의 전략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게 바로 재정 지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조장을 통한 이 개입주의 전략,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적극적인 조세 재정 정책이 함께 갈 때 이게 바로 공정한 경제가 가능해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가 마지막입니다. 혁신적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경제와 산업에 혁신 동력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찬성하는 겁니다. 찬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지상 과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야 역동적 성장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이거는 ICT 쪽에 투자를 좀 더 하고 조건을 좀 더 만들어준다고 혁신적 경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혁신의 이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자리의 모든 분야에서 다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창조 경제죠. 그래서 말로만 창조 경제라고 한다고 그래서 창조 경제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혁신적 경제, 창조 경제가 가능해지는가? 바로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 이것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보편적 복지도 안 하고 적극적 복지도 안 하고 공정한 경제도 안 하면서 그러면서 창조 경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기둥이 긴밀하게 상호작용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롤스가 이야기했던 정의론을 저술한 존 롤스가 이야기했던 바로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작동하는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역동적 복지국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죠. 우리 청년들이 진심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객관적인 검증에서 그 일을 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죠. 이게 바로 적극적 자유의 보장이다. 그래서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행복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불행해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대학 졸업생들이요, 취업을 합니다. 대부분은요, 적극적 자유가 보장되는 취업을 한 게 아니에요. 지가 원하는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간 거죠, 일단은. 그리고 또 금방 그만두고 나와요. 또 취업 재수 삼수하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창조 경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창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일을 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할 때 창조가 나오는 거예요. 창의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기 싫은데요, 그 일을 시켜보세요. 아무리 장시간을 시키더라도 남의 거 뺏기는 건 해요. 뺏기는 거, 따라가는 경제. 카피 경제죠. 소위 말하는 추격자 모델입니다. 추격자 모델로서의 경제 모델.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모델이 그거였죠. 남의 거 뺏기고 좀 더 세련되게 다듬고 해가지고 팔아먹는 거. 이거는 우리가 대단한 창의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다. 길게 일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경제 시대가 지나갔지 않습니까? 이제 남의 거 뺏기는 건 중국이 우리보다 더 잘해요, 이제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창의적인 경제 모델로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없죠. 그러면 창조 경제로 가는 건 맞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자유를,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정부가 보장해 줘버려야 돼요. 그럼 이걸 보장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인데요. 10%의 좋은 일자리와 90%의 나쁜 일자리 사이의 이 만리장성, 이 엄청난 격차를, 양극화를 해소해 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10%의 좋은 일자리에 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국가복지가 필요 없어요. 회사가 다 해주는데요. 국가가 반값 등록금 주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습니다. 회사가 온값 등록금을 다 대주는데요. 뭔 반값 등록금이 반갑겠습니까? 회사별 복지가 완벽한 그런 10%의 좋은 일자리, 그리고 90%의 나머지 일자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금도 낮아요. 복지도 별로 없어요. 어떤 일자리는 복지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고용도 불안정해요. 이 사람들, 이 90% 국민의 지금 불행, 그리고 이 사람들의 불행하다라고 하는 외침이
지금 우리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민생 불안의 현 주소죠. 그래서 일자리 간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되는 겁니다. 과거처럼 소수의 10%의 똑똑한 사람들의 재능으로 남의 걸 뺏겨가지고 추격자 모델에서 살아남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로 창조 경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100% 동의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그리고 공정한 경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양극화를 해소해야죠. 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간의 양극화의 본질은 두 가지에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냐, 어떤 일자리가 나쁜 일자리냐, 이거죠. 자, 첫 번째, 바로 복지가 좋은 일자리가 좋은 일자리죠. 지금 재벌 대기업 회사에 다니면 복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스웨덴이나 북유럽 나라들의 국가가 주는 복지보다 훨씬 더 좋은 복지를 누리고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회사, 이 90% 일자리, 중소기업이라든지 혹은 비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면 복지가 아주 취약하든지 아니면 아예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업별 복지의 격차죠. 기업별 복지 이 격차, 이거를 해소를 해줘야 된다. 이걸 해소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요, 스웨덴에서 이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입니다. 스웨덴에서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기업이 주는 복지를 다 없애야 됩니다.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이런 재벌 대기업에서 사원들에게 주는 사원복지 다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세금으로 국가에다 내야 돼요. 그리고 국가가 보편적 복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스웨덴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 되죠. 그래서 기업별 복지의 격차를 없애주지 않으면, 그러면 10%의 좋은 일자리와 나머지 일자리 사이에 이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고, 만인에 대한 전쟁에서 나의 적성과 재능과 무관하게 무조건 10% 일자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의사인데요, 제 친구들 중에 의사들 많죠? 의과대학 같이 다녔으니까. 참 아주 형편없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런 친구가 어떻게 의사가 됐지? 정말 제가 생각하면 기가 찹니다. 근데 그런 친구가 의사가 됐어요. 원래 의사가 되면 안 돼요. 유럽적 기준으로 보면. 왜 의사가 될게요? 공부를 잘했으니까. 수학 문제를 잘 푸니까 의사가 된 겁니다. 그 친구도 원래 의사를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과대학에 가기에 의사가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판검사, 법조인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의 적성과 조건과 무관하게 무조건 10% 좋은 일자리를 간 겁니다. 지금 만인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직업 선택의 보수화 전략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실질적 보편주의를 추진하자. 그래서 기업별 복지를 지금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집니다. 문제는요,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격차의 양대 원인이었던 복지의 격차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적성과 재능을 찾아서, 그런데 다양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사람들이요, 100명이면 100명이 재능과 적성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장점은 뭐냐? 일자리의 다양성이거든요. 다양한 일자리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바지 만들고 싶은 사람은 청바지 만드는 중소기업에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의과대학 가거나 삼성이나 공기업에 취업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거 하러 가는 겁니다. 그게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복지의 격차를 없애버려줘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복지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다고 하는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으로 우수한 인력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해줘야 돼요. 그러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또 어떤 장점이 있는가 하면요, 이 고용 비용 있죠. 고용 비용, 노동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복지를 국가가 대신해 주니까.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똑같이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고용 비용을 사실상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소기업 친화형 정책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나라들은요, 중소기업 창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은 바로 보편적 복지에 도움을 받은 바가 크다라고 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드는 행복한 나라로 저는 이제 가자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래서 복지국가, 역동적 복지국가를 만들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지국가의 담론과 정책을 연구하는 거요. 그동안에 저희 사단법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2007년에 발족해서 지난 8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공론화하는 데 기여했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을 정치사회적 의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운동이 필요하죠. 그래서 지역에, 각 주요 지역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지역조직을 만들어서 앞으로 국민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름 전에는 광주에서도 광주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출범을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복지국가 정치 세력화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제도를 고쳐서 만드는 겁니다. 그럼 법과 제도는 누가 만드느냐?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의회 민주주의, 다시 말해서 대의정치 체제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지국가 정당 정치 질서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저희들은 바라보고 있다.